서울 은평구의 한 조용한 골목.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박기호 할아버지, 78세, 늘 하던 대로 작은 식당에 들러 따뜻한 선지국밥 한 그릇을 시킵니다. 옆자리에는 몇 년째 같은 시간에 오는 이웃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국밥에 밥을 말아 김치를 얹고 빠르게 식사를 마칩니다. 이게 하루를 버티는 힘이지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붙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정겹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40년 넘게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소박하고 평범한 아침 식사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전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눈이 멀고 다리가 썩고 심장이 멈추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웃으며 인사하던 분이 어느 날 휠체어에 앉아 돌아오고 몇 달 후엔 병실이 아닌 영안실로 가는 현실. 그 잔인한 이별의 순간을 저는 너무나 자주 마주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많이 안 먹어. 그냥 옛날처럼만 먹고 있어. 국밥이 뭐 어때서? 밥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꿔야 해.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좋다잖아. 나한테는 안 맞을 리 없지. 이 말들은 병원에 실려온 많은 어르신들이 입원 당시 가장 많이 하시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현실에서는 후회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기, 눈, 신경, 심장, 신장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고 작은 상처 하나가 낫지 않으며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경우 이런 끔찍한 상황을 단 한 가지, 바로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온 수많은 환자들 중에 단순히 밥을 바꾸고 간식을 조절하고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눈에 띄게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합병증이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덕분에 손주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이젠 시장도 혼자 하나요. 당뇨병은 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의 시작은 바로 밥상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 5가지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각 사례는 실제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로 모두 허락을 받고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이 나빠진 뒤에야 그랬을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 이전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더 오래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국밥과 흰쌀밥에 대한 진실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기호 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정년 이후에도 손주들의 등록금을 돕기 위해 시장에서 심부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정 많은 사람, 부지런한 어른이라 불렀고 그 역시 그런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박 씨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집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지국밥 하나요. 밥 말아서. 늘 같은 주문, 늘 같은 자리. 국물에 밥을 푹 말아 한 입 크게 떠먹는 그 말이야말로 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자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해졌으며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은 결과는 제2형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요? 라고 묻는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보다도 일종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하고 많이 먹지도 않는 자신이 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단 이후에도 그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되지. 나이 들어서 입맛까지 바꾸라는 건 너무하지.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국밥을 말아 먹었고 간식으로는 인절미와 감을 즐겼습니다. 점심에는 보통 김치찌개에 흰쌀밥, 저녁에는 손주들과 라면을 끓여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발가락 끝의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걸은 날,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잡혔고 그것이 곰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왔을 때는 감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정면의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이 미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다리 절단을 권고했습니다. 수술 후 그는 한동안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자책과 우울 속의 시간을 보내던 그는 결국 인연이 채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휠체어에 익숙해질 무렵 그의 삶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흔합니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는 모두가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조용히 다가오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을 먹이 삼아 점점 더 깊이 침투합니다. 박 씨가 좋아했던 국밥, 인절미, 흰쌀밥, 달달한 감 모두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심지어 전통적이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도 위험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특정 음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음식이 어떤 몸에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섭취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메뉴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리듬과 관계를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바꾸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의식적으로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박기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가 과연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박 씨처럼 후회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박 씨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식습관, 바로 흰쌀밥과 국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밥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몸을 해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우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식습관이 바로 흰쌀밥과 국에 말아먹는 습관입니다. 이 식습관은 오랜 세월 우리의 밥상에 자리해왔고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식사 방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흰쌀밥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 특히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설탕 못지않은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되어 있어 소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결과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흰쌀밥 한 공기의 혈당 지수는 설탕과 유사할 정도로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이 결합될 때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 먹으면 음식을 씹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이 불어 부드럽게 되면 거의 씹지 않고도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화 과정에 관여하는 침 분비를 줄이고 위에서의 소화 부담을 증가시키며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30대는 혈당을 쉽게 조절할 수 있지만 70대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높은 혈당 상태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췌장이 더 큰 부담을 지고 결국 기능이 악화되어 인슐린 분비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수 씨, 67세는 2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밥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국에 조금 말아 먹는 정도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그의 당혈색소 수치는 10.2%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고혈당 상태를 의미하며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상처를 입었지만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상처가 깊게 감염되어 있었고 발가락 일부를 절제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식습관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씨는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고 식사 시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또한 국물에 밥을 말지 않고 밥과 국을 따로 먹으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그의 당혈색소 수치는 7.1%로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정상 범위인 6.3%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절제된 발가락 주변의 감각도 일부 회복되었고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식습관은 약만큼이나 강력한 치료 수단입니다. 특히 흰쌀밥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병을 키우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흰쌀밥을 통보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칠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고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접시 분할법을 활용해 보세요. 식사 시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로 구성하며 나머지 4분의 1만 잡곡밥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만 지켜도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폭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한 입에 최소 20회 이상 씹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이와 췌장의 부담이 줄고 식사 후 포만감도 높아져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흰쌀밥과 국밥, 말아먹는 습관.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어 친숙하지만 이젠 그 습관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밥상을 바꿔보세요. 건강한 미래는 그 한 숟갈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전통 음료들, 유자차, 식혜, 수정과가 당뇨병의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만수 씨가 식습관을 바꾸며 건강을 회복해가던 그 시기, 병원 대기실 한쪽에는 또 다른 환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희 씨, 74세. 단정한 옷차림에 항상 밝은 미소를 짓던 그녀는 나는 딱히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죠?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씨는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9.8%로 측정되었고 안과 검사에서는 당뇨마마병증의 초기 진행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튀긴 음식도 잘 안 먹고 간도 세지 않은 편이며 유기농 채소와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식습관 상담 중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따뜻한 유자차를 한 컵씩 마셨고 몸이 찬 날에는 식혜나 수정과를 곁들여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유자차는 그녀의 필수템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감기 안 걸리려면 유자차만한 게 없죠. 저희 엄마도 늘 드셨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음료들이 문제였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평균 5g 이상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잔을 만들 때 두세 스푼을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루 두 잔만 마셔도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식혜와 수정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식혜는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추가되고 수정과 역시 계피향에 더해진 다량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 형태로 섭취되는 당류는 고형식품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고령자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이라도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래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대는 유자차 한 잔을 마신 후 한두 시간 내에 혈당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지만 70대의 경우 혈당이 4시간 이상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모세혈관 손상이 누적되며 이는 눈, 신장, 심장, 뇌혈관에 이르기까지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순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마셨을 뿐인데 그 결과는 시력 저하와 손발 저림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그녀는 상담을 통해 유자차를 중단하고 무가당 생강차와 옥수수수염차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60에서 130으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은 200을 넘던 것이 18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발 저림 증상도 줄어들었고 안과 검진에서는 마마병증의 진행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말 단 하나, 차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오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처럼 전통 음료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친숙하고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당류의 함정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꿀이나 유자는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 식혜는 집에서 만든 거니까 덜 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꿀 역시 설탕과 거의 동일한 당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속에서의 대사 방식도 비슷합니다. 물론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티스푼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습관적인 섭취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첫째, 무가당 생강차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 겨울철에도 적합합니다. 둘째, 계피차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등은 카페인이 없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추천됩니다. 특히 옥수수수염차는 이뇨 작용을 도와 부종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루이보스티와 같은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당분이 전혀 없고 혈당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음료들은 단순히 설탕이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한두 잔의 음료가 눈 건강, 신장 기능, 혈관 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씨처럼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유자차 한 잔을 줄이는 것이 손주의 얼굴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자주 찾는 인절미, 바나나, 감 등의 음식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간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순희 씨가 유자차를 끊고 대체 음료로 전환한 뒤 혈당이 안정되고 시력 문제도 조금씩 호전되던 그 무렵,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연자 씨, 78세. 작은 키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써도 흐릿하고 글씨가 두 겹으로 보여요. 그녀는 진료실에 앉자마자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 역시 당혈색소 수치가 9.6%로 높게 나타났고 안과 정밀검사에서는 당뇨마마병증 중기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밥도 적게 먹고 특별히 나쁜 거 먹은 기억도 없는데요. 그냥 간식으로 가끔 인절미 먹고 손주가 오면 바나나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은 식사와 별개로 생각하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간식들 속에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인절미 같은 찹쌀떡은 당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찹쌀은 일반 쌀보다 수화가 더 빠르고 혈당을 더욱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특히 달콤한 콩고물이나 조청과 함께 먹는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바나나, 감, 포도와 같은 과일은 대부분 당분 함량이 높고 빠르게 흡수되는 단당류 중심이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당 대사 능력은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바나나를 먹은 후 한두 시간 내에 혈당이 안정되지만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같은 양의 당 섭취 후 혈당이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신경 기능과 시력, 신장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 씨 역시 그런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간단히 입을 달래기 위해 인절미 한 조각을 먹고 후식으로 바나나를 곁들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양도 많지 않고 특별히 단 것을 즐긴다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매일 수시간 동안 그녀의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켰고 결국 망막에 손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진료 후 그녀는 식습관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떡 종류를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떡 좋아하는 손주도 이해해줬어요. 할머니, 대신에 우리 같이 삶은 계란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절미 대신 삶은 달걀, 저염 견과류, 당근 스틱과 오이 슬라이스 같은 저당 간식으로 바꾸었고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소량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당혈색소는 7.3%로 떨어졌고 눈의 흐릿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발 저림 증상도 감소했으며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양보다 질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조금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혈당이 올라요? 라는 질문의 배경에는 음식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뇨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는 양만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간식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간식은 혈당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을 선택하세요. 삶은 계란, 저염,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단, 하루 한 줌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소금이 과하게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간식을 활용하세요. 당근, 샐러리, 오이 등의 채소를 스틱 형태로 준비하고 무가당 요구르트나 홈메이드 허브 딥소스와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소량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며 일일 섭취량을 반 컵 이내로 제한하면 안전합니다. 과일은 되도록 공복이 아닌 식후 간격이 있는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간식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늦게 당질이 많은 간식을 먹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연자 씨처럼 여러분도 익숙한 간식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이 간식이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 방식 중 하나인 국밥과 찌개밥을 중심으로 이에 말아먹는 식사가 혈당에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연자 씨가 인절미와 바나나를 끊고 건강한 간식으로 바꾼 이유, 건강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고 가족들과의 일상도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은 또 다른 너무도 흔한 식사 습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빠르게 식사하며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먹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혈당에 영향을 주지만 함께 결합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식습관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매우 자주 관찰됩니다. 첫 번째로,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소화 효율과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밥이나 찌개밥은 음식이 국물에 잠겨 부드럽게 되어 거의 씹지 않고 쉽게 삼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침의 분비가 적어지며 음식이 위에 빠르게 도달해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별표 인크리틴, 별표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식사 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씹는 행위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크레틴 분비가 악해지고 그 결과 혈당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식사 속도는 혈당 상승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의 상승폭이 낮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먹는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처럼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 경우 이 영향은 더욱 큽니다. 세 번째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식사 속도를 빠르게 하며 자신의 섭취량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밥 조금밖에 안 먹었어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두 공기 분량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과식의 주요 원인이며 혈당과 체중 모두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김대식 씨, 73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식사 시간은 평균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대부분 TV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당뇨병 진단 후에도 그는 밥 양을 줄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화혈색소는 8.6%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혈압 또한 150, 95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복용하는 약의 용량은 점점 늘었고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병원의 식이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식습관이 문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밥이 그렇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그저 폰에서 먹었을 뿐인데요. 이후 그는 식사 방법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않고 밥과 국을 따로 먹기 시작했고 최소한 한 입당 20번 이상 씹는 것을 의식하며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식사 중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오롯이 음식에 집중하며 식사의 속도와 질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당혈색소는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3%까지 안정되었습니다. 혈압 역시 130, 85로 내려갔고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밥이 아닌 나를 위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식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먹느냐보다 별표 어떻게 먹느냐 별표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국물에 밥을 말지 않고 밥과 국을 따로 드세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씹는 횟수가 늘고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할 때는 TV, 스마트폰, 신문을 멀리하세요. 식사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셋째,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기를 실천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세요. 식사는 경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 속에서 천천히 식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일상적인 치료입니다. 국밥 한 그릇, TV 앞에 10분. 이 소소한 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흔한 습관인 야식이 당뇨병에 치명적인지를 알아보고 건강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식 씨가 국과 밥을 따로 먹고 식사 속도를 늦추며 건강을 회복해가던 시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흔하지만 강력한 식습관이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식, 늦은 저녁 시간에 한 끼입니다. 야식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찾게 되는 습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원래 나는 늦게 자니까 조금 먹고 자야 속이 편하더라고. 저녁 7시에 먹었는데 지금 10시인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이러한 말들은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권순자 씨, 75세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생활을 하며 밤마다 TV 드라마를 보며 간단한 야식을 즐기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로 떡볶이나 라면, 혹은 남은 밥에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때로는 과자나 바나나 한 개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특별히 많이 먹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야식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밤 시간이었습니다. 진료 당시 그녀의 당혈색소는 9.2%, 공복혈당은 180을 넘었고 심지어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또한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도 매우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왜 야식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밤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인슐린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은 아침과 낮이며 저녁과 밤이 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둔해집니다.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밤에는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둘째, 야식 후 고혈당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면 새벽 현상, 단포나모난,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벽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약물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게 되면 위장 운동이 방해를 받아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는 다시 혈당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권순자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생활 패턴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겼고 식사량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아 밤에 허기가 지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입이 심심하다는 느낌이 강했고 손이 자꾸 냉장고로 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실천을 통해 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었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매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전 차 한 잔이라면 한 그릇보다 훨씬 더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3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는 7.2%까지 낮아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개선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매일 피로에 시달리지 않게 되자 낮 동안의 활동성도 높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식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너무 적게 먹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6시, 7시 사이에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되 지나치게 적은 양은 오히려 야식을 부르기 쉽습니다. 둘째, 잠자기 전 물 한 컵 또는 따뜻한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중 일부는 갈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이후에는 자극적인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몸을 진정시키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세요. 자극이 줄어들면 음식에 대한 욕구도 함께 줄어듭니다. 넷째, 간헐적 단식 방식의 일상 루틴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 금식을 유지하며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루틴을 통해 신진대사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권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당연해졌어요. 몸도 가볍고 아침도 상쾌하고 이처럼 야식을 피하는 것은 단지 혈당 수치 하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삶의 리듬 전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밤중에 한 끼가 다음 날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반복된 습관이 몇 년 뒤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5가지 식습관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식습관 변화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순자 씨가 야식 습관을 끊고 수면의 질과 혈당 모두를 회복한 이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크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씩 바꾸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에 따른 사례들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뭔가 크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해야 하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하며 식단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느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와 생활 속에서 단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습관은 모두 앞선 사례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 환자들이 실천하려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현미와 통보물로 밥을 바꾸세요.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를 현미, 보리, 기리 등 통보물로 바꾸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거칠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2주 내에 입맛이 적응하며 오히려 더 고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실천하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보물 밥으로 구성해보세요. 이 방법은 식단 조절을 시각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섭취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 폭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고 이후에 혈당 흡수도 완만해져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고 천천히 드세요. 국밥처럼 말아먹는 음식은 식사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충분히 씹지 않아 혈당 조절에 불리합니다. 한 입당 20번 이상 씹는 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다섯째, 식후 10분 산책을 생활화하세요.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꼭 운동복을 입고 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주변이나 복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의 산책은 혈당뿐 아니라 수면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아식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수면의 질, 신장 기능,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배가 고플 경우에는 물 한 컵이나 무가당 허브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 자체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포만감 있게 구성해보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당분이 들어간 음료나 과일 주스는 물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물 혹은 무가당 차로 실천해 주세요. 이 7가지 습관은 그 자체로는 아주 단순하고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박기호 씨, 이순희 씨, 최연자 씨, 김대식 씨, 권순자 씨의 사례처럼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의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하루만 실천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일, 그 다음엔 매일, 처음엔 한 가지만, 그 다음엔 3가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약이 줄어들었어요.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몸을 잘 돌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당뇨병은 약만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습관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7가지는 치료의 시작이자 예방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습관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맛있으면서도 혈당 걱정 없는 밥상,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7가지 건강한 습관은 모두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제 뭘 먹어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먹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식단은 어렵고 번거로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하루 식단 이슈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식단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두되 한식 기반의 익숙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여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한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방지수, GI를 낮추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구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씹는 힘, 위장 기능, 식욕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소화 잘 되고 맛있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아침, 점심, 간식, 저녁으로 나눈 하루 식단 이시입니다. 아침 식사,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하는 하루. 오현미죽 또는 귀리죽 한 공기. 오삶은 달걀 한 개. 어데친 시금치 무침, 간장소랑, 참기름 약간. 무가당 도류 또는 따뜻한 보리차 1컵. 설명. 아침은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가장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소화가 느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종류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도류는 단맛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보리차는 위를 부드럽게 보호해줍니다. 점심 식사,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오현미밥 또는 보리밥 2분의 1공기, 오고등어구이 또는 닭가슴살구이, 콩나물국, 소금 적게, 조미료 없이, 미력초 무침 또는 나박김치, 우쌈채소 2, 3장. 설명.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이므로 적절한 단백질과 섬유질,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쌈채소를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도 느려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오후 간식, 혈당 급락을 방지하는 건강한 휴식, 오이 또는 당근 스틱 1컵, 무람 아몬드 또는 호두 6에서 8알, 무가당 생강차 또는 계피차 1컵. 설명. 점심과 저녁 사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저녁 과식이나 혈당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간식은 안정적인 하루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와 계피차는 따뜻하고 향긋하면서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녁 식사, 가볍고 따뜻하게 마무리. 채소 듬뿍 된 국, 된장국, 애호박국, 배추국 등. 두부, 조림 또는 달걀찜. 나물 반찬 1, 2가지. 간장 최소화, 기름 적게 사용. 잡곡밥소랑, 4분의 1공기 이하 또는 생략 가능. 우김 또는 무럼 깻잎조림 1장. 설명. 저녁은 혈당 안정뿐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식사입니다. 가능한 한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10에서 15분 가볍게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 팁, 식단 실천을 도와주는 작은 습관들. 2. 식사 전 미리 접시에 담아놓고 추가 반찬을 꺼내지 않습니다. 2.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천천히 대화하거나 TV 없이 집중해서 드세요. 3. 하루 물 섭취를 식사 사이 간격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하세요. 4. 하루 중 한 끼는 꼭 채소 위주 식사로 구성해 보세요. 또한 이런 식단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며칠만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조절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메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구성 원리와 순서,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이 식단을 기준으로 식사 계획을 조절한 많은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고 재미없다고 느꼈는데 일주일 지나니 속이 편하고 아침이 가벼워요. 이제는 예전보다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배도 잘 꺼져요. 건강한 식사는 치료의 시작이자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식탁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하루 식단 이시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입맛과 체질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시되 핵심 원칙은 꼭 지켜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이 여정의 마무리와 동시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식단의 작은 변화가 몸을 바꾸고 몸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 지난 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하루 식단 이슈를 통해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으며 따라온 독자라면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로 인해 병을 키우고 삶의 질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국밥에 밥을 말아먹고 유자차가 건강에 좋을 거라 믿으며 손주와 나눈 인절미 한 조각이 결국 시력을 앗아간 이야기들. 밤마다 라면 한 그릇이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이른 새벽 높은 혈당으로 하루가 무거워지는 현실들. 그리고 동시에 그 나쁜 습관을 하나씩 바꾸며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천천히 씹고 야식을 끊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가족과 함께 일상을 누리게 된 이들의 변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건강은 큰 선택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선택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오신 당신이라면 이미 그 첫 번째 선택을 한 셈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싶다. 나이 들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식사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밥을 먹을지, 오늘 밤 무엇을 마실지를 선택하는 일.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체장을 살리고 눈을 지키고 다리를 보호하며 가족과의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가장 두려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걷지도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두려움은 곧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언제부터든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 시작은 가능합니다.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흐릿해져서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식습관 바꾸고 나서 다시 사진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애들 웃는 얼굴을 다시 보니까 이젠 무슨 음식이 맛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능성입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밥상 앞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그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7가지 핵심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등 통곡물로 바꾸기. 2. 접시 분할법. 채소 2분의 1, 단백질 4분의 1, 통곡물 4분의 1. 3.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4. 한 입당 20번 이상 씹고 식사 시간 20분 이상 확보. 5. 식후 10분 산책하기. 6. 밤 8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7. 하루 6에서 8컵의 물 마시기. 이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들이 쌓여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악의 용량이 줄고 합병증의 진행이 멈추고 걷는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자녀, 손주들에게도 큰 의미가 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함께 웃고 함께 나들이를 가고 함께 식탁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정보를 가족과 나눠주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 어르신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내용 봤는데 우리도 같이 해보자고.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오래, 더 멀리 갑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이 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인생 이야기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서입니다.
이 여정을 지금 끝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